듣다 보면 내공이 쌓이는 방송 2시간 철학의 돌풀입니다. 비니입니다. 네, 저희는 요한네스 hirschberg의 서양 철학사 상고한 고대화 중세 읽고 있고요. 그 교부 철학이 끝나고 드디어 2장 스콜라 철학 들어왔습니다. 505쪽이고요. 총론 스콜라 학의 개념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좁은 뜻의 스콜라 학은 칼대제로부터 르네상스에 이르기까지 라고 해요. 그 시기적으로는. 그 시기에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사변이다. 이런 사변들은 뭐 대전서, 무슨 대전서, 무슨 문제집 이런 식으로 실려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학교들 그때 당시 대학이 생겼죠. 서양에. 대학에서 이런 것들이 연구되었고 좀 넓은 뜻으로 보면 스콜라 학이란 그냥 그 시대, 이 시대의 사고를 가리킨다고 해요. 뭐 신비주의, 형이상학, 뭐 종교적 바탕 위에 서 있다. 뭐 아라비아와 유대의 철학도 스콜라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요 정도 정리가 되고요. 혹시 진희님은 자 스콜라학의 개념에 대해서 좀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저도 쭉 읽어서 그냥 재밌게 읽었다 정도이고요. 네. 스콜라 철학에 대해서 이제 들어가게 되면서 좀 고민하는 여러 가지 질문들을 좀 준비해 왔습니다. 아, 미리 좋습니다. 혹시 말씀을 드릴까요? 예, 뭐 그러셔도 되죠. 예. 네네. 저는 이제 우리가 안셀무스 준비하면서 스콜라 철학이라고 한다면 보통 이제 종교에 앞서는 이성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게 될 텐데 믿음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이성과 연결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오늘 전반적으로 좀 준비를 해왔고 또 반대로 믿음이라는 개념이 우리 종교에 있어서는 또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계속 한번 하면서 그 질문을 심화시켜 가보죠. 자, 두 번째 소제목은요. 스콜라적인 방법이라는 소제목이고요. 중세기의 그 학교의 토대가 자유로운 7가지 학과를 가르치는 것이었대요. 이 자유학과는 뭐 세학과 내학과에서 나눠지는데 뭐 하나씩 얘기해 보면 문법, 변증법, 수사학 요렇게 3가지가 있고요. 산수, 기하, 음악, 천문학 이렇게 4가지 이 총 합쳐서 7가지 학과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뭐 이런 조직은 엄격하지가 않았다. 그래서 사실에 있어서는 변증법이라는 제목으로 철학 전체를 가르치기도 했고요. 수사학에서는 윤리학을 가르치는 것도 보통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유학과의 선생들이 신부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유학과는 신학에 속하지는 않았대요. 스콜라학이 모두 신학이라고 하는 견해는 널리 퍼져 있는 일종의 커다란 오해라고 합니다. 음. 그리고 506쪽의 맨 아래 보면 중세기의 대학들에 있어서의 교육 활동은 2가지로 나눠지는데요. 강의와 토론이라고 이 근본적인 형식이 나눠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의는 뭐 교수 혼자 말을 하는 거래요. 강의는 대개 한 가지의 명제집과 관련된 것으로 널리 알려진 저작가들의 의견을 주석하는 과제를 띠고 있었다. 지금 오늘날의 강의하고는 좀 다르죠? 널리 알려진 저작가들의 의견에 주석을 다는 거예요. 신학에 있어서는 대개 페트루스 롬바르두스의 명제집이 기초로 삼아졌고 철학에 있어서는 보에티우스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들이 기초로 삼아졌다. 이 저작들의 주석을 다는 거죠. 학생들이. 자, 그리고 두 번째 토론. 토론은 선생과 학생들 사이에 자유롭게 교환되는 발언이래요. 한 가지의 명제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논거가 밝혀지고 철저하게 토론되었다. 자, 여기까지만 봐도 알 수 있는 게 어떤 명제가 이미 있죠. 그게 뭐 아리스토텔레스의 명제든 뭐 어떤 롬바르두스의 명제든 이미 인제 교부나 철학자들의 어떤 유명한 명제가 있고 그 명제를 해석하는 거예요. 해석하고 거기에 주석을 달고 뭐 그런 걸 했어요, 이분들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훈고학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이러한 교수 활동의 형식에서 알맞는 스콜라적인 저작 형식이 저절로 생겨났다. 자, 강의에서는 주해서들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하다 보니 주석다는 이 강의를 자꾸 하다 보니 주해서가 넘쳐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중세기에는 주해서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있었다고 해요. 뭐 롬바르두스, 보에티우스, 위 디오니시우스, 특히 아리스토텔레스에 관한 주해서들이 많다. 그리고 이런 주해서들로부터 대전서가 발전하게 되었는데 이와 때를 같이하여 사람들은 점차로 교과서가 끌어주는 길에서 풀려나 교재들을 다룰 때는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관점에 의해 이끌려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토론에서는 문제집이 생겨났어요. 이 문제집은 다시 토론 문제집과 자유 문제집이라는 두 가지 형태로 나눠집니다. 토론 문제집은 거의 한 14일 만에 한 번씩, 2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행해진 정규 토론의 성과를 내용으로 하고 있대요. 이 토론에서는 상당히 오랜 동안에 걸쳐 개별적인 주제가 추구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유 문제집은 1년에 2번인데 크리스마스 전과 부활절 전에 행해진 토론 연습의 결과로 생긴 것으로 주제가 이것저것으로 옮겨가며 그중에 대표적인 것만을 모아놓은 것이래요. 토론에 있어서의 찬성과 반대를 하는 기법과 논쟁 끝에 다다르게 되는 해결의 기법은 중세기의 대전서의 구조를 대폭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 대전이 있어요. 요거는 어떤 식으로 전개되냐면 우선 이 명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계획되고 있는 해결에 반대되는 논법을 몇 가지 끄집어 내놓고서 그 다음에는 그와 반대로라는 말을 사용하여 어떤 권위자의 말을 끌어들여서 반대되는 견해에 대해 반대를 하고 나서요. 그 다음에 이 반대 의견은 그 항목의 중요 부분에서 조목조목 말하여지고 다음에는 이런 것을 미뤄 마지막으로 첫머리에서 말하여진 반대 논법에 대한 대답이 나오게 된대요. 이런 식으로. 자, 여기에 이제 스콜라 학의 방법론에 대해서 주로 강의와 토론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진희님은 요거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오늘날도 이런 게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읽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수능 생각하면 우리 시절에는 언어 영역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요즘에는 또 국어 영역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또 요즘 히트친 키워드가 EBS에서 말하고 있는 뭐 문해력 뭐 이런 것들이죠. 근데 그런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렉처식 수업을 들을 때 상대방의 말을 맥락적으로 이해를 하고 아니면 그 맥락적으로 이해하거나 보거나 읽는 그런 텍스트 자체에 대한 메타인지력을 사실 기르는 게 방향성으로 맞죠. 우리가 읽고 그에 대해서 생각을 풍부하게 하고 내 이야기를 말하고 이런 이제 어떤 순서가 정해져 있는데요. 그런 거 말고 말을 하면서 우리가 소크라테스 생각을 해보면 이야기를 하면서 내 목소리를 내가 통제하지 못하고 방향이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걸 느껴본다든지 아니면 그 내 생각들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상대방에게 좀 이야기를 어떻게 잘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말하기 기법, 뭐 스피치 이런 것뿐만 아니라요. 그런 의미적인 요소들을 오늘날 우리가 배우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사실 되게 소극적으로나마 밖에 얘기할 수 없다는 점이 좀 아쉽기도 하고요. 우리가 여기 철학사를 읽으면서 만은수 이 시대에서 중시했던 바가 논리학의 부분이 있는데 논리학을 오늘날도 되게 잘 설명해 놓은 좋은 책들이 많은데 사실 대학에서도 우리 입시에서도 아이들이나 성인들까지도 논리학적인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는가라고 물어보면 아마 거의 없으실 것 같아요. 뭐 배중률 이런 단어들 되게 기본적인 단어들인데도 사실 모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논리적으로 말할 수도 없고 말이나 어떤 논리적인 구도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생각 자체도 되게 고착화되기가 쉬워요. 이데올로기에 빠지기도 쉽고요. 우리가 쉬운 생각만 하게 되고요. 당연히 이거면 이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여기 이제 이분법적인 사고들 있죠. 되게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되게 습관적으로 그렇게 굳어져 버린 그런 생각들 안에서 우리가 빠져나오지 못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가지면서 읽었습니다. 네요. 저는 이게 만약 비판 뭐 주제 자체는 그러니까 누군가의 뭐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석을 단다든지 주석만 하면 주석도 좋은데 좋은 책 지금 우리가 하는 것도 주석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책을 읽고 이 책에 대한 우리의 주석을 달고 있는 게 지금 이 방송입니다. 맞아요. 이 주석도 중요한데요. 중요한데 이거 좀 비판적인 게 이 사람들은 주석만 했기 때문에 자기들의 철학적인 걸 좀 뭔가 창의적인 걸 했으면 좋았을 텐데 중세에서 너무 지나치게 특히 종교, 기독교에 대한 주석만 달았기 때문에 좀 안타깝지만 이 방법론은 존중합니다. 되게 좋은 공부 방법론이라고 생각을 해요. 508쪽에 보면 세 번째 소제목인데요. 스콜라학의 정신이라는 제목이고요. 스콜라학의 정신은 권위와 이성이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땐 권위인 것 같아요. 전통, 이 전통에 젖어 있는 사고, 이 권위죠. 권위는 스콜라적인 방법의 한 가지 요소다. 그래서 이런 권위들은 성경과 교보들과 공의의 선언이며 철학에도 있었다. 특히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은 권위가 있었고 그저 철학자라고 하면 아리스토텔레스를 가리켰대요. 그리고 주혜자라고 하면 아베로에스를 가리켰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두 사람의 영향력이 엄청났던 거죠. 철학자 하면 무조건 아리스토텔레스야. 주혜자 하면 아베로에스야. 이런 거죠. 예. 아우구스티누스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아까 이제 주석을 다는 방식으로 했다 그러는데 이 권위자들의 명제들 그러니까 의견들이 만약에 부딪히면 어떡할까? 이게 난감하죠. 예를 들면 아우구스티누스와 아리스토텔레스가 의견이 달라요. 이거 어떡하지? 스콜라적인 방법의 그 두 번째 동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것이 곧 합리적인 사고다. 명제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요게 합리적인 사고라고 하는데 전 다르게 얘기하고 싶어요. 이거는 합리적인 사고가 아니고요. 짜맞추기 혹은 깔때기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하지 않나. 짜맞추기가 더 적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합리적인 사고는 개념을 분석함으로써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가르침들에게 뜻을 부여하고 이 가르침들의 타당성을 보다 더 정확하게 하고 가능한 한은 이것들을 일치시키려고 애쓴다. 뭐 이것도 나름 뭐 합리적인 사고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제가 봤을 땐 짜맞추기처럼 보이고요. 그 스콜라 사상가는 자기의 주관적인 것을 만들어내지는 않는다. 음 여기도 인제 객관적인 진리를 추구한다 그러는데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객관적이라고 알려진 교부들이나 철학자들의 진리를 이들은 추구하는 거죠. 음. 그리고 논리학을 이용하여 작업을 했다. 근데 요 시대 사람들은요. 대개의 경우 지나치게 단어에만 얽매여 있었다. 단어 어떤 명제에만 얽매여 있었다. 전승되어 온 용어를 믿었고 이게 말 그대로 믿은 거예요. 신앙이 믿는 거잖아요. 믿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중세기의 그 학자들은 지나치게 수용적이고 비창조적이고 비역사적이며 지나치게 무비판적이었다. 안타깝죠. 예. 스콜라학은 정신의 거대한 박물관으로 됐다. 어 이분들은요. 이전 시대의 교보들이나 철학자들을 진심으로 존경했어요. 요건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 생각해요. 현대는 아무래도 좀 이전 시대 학자들을 이제 마음을 다해서 존경한다기보다는 아마 그런 성향들이 많은 것 같은데 특히 학생들. 뭐 비아냥거린다든지 뭐 아무리 위대한 철학자라고 하더라도요. 비아냥거리거나 비꼬거나 무시하거나 뭐
좀 조롱하거나 이런 좀 풍토가 많지 않나.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하지만 중세에 공부했던 사람들은 학생들은 선학들을 존경했어요. 근데 이게요. 학생심이라는 건 존경의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마음가짐이 다릅니다. 내가 자 제가 들레즈를 요즘 공부하는데 들레즈 철학 해 보니까 너무 개념도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만약 비웃는다고 쳐 봐요, 누군가? 그럼 그런 사람이 아무리 책을 열심히 읽어도 그 이론이 잘 들어올까요? 이게 마음가짐이 중요하거든요. 학생심 정말 중요합니다. 존경하는 마음.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봐요, 중세인들의. 그들이 아무리 권위자들을 여러 가지로 곡해했다 하더라도 우리들에게 옛날 사람들의 견해들을 잘 전해 주고 있다. 잘 보존해서 그렇기 때문에 스콜라학은 정신사 연구에서 가장 고맙게 생각해야 할 분야이다. 자, 요런 식으로. 자, 지니 님은 요거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오늘날 좀 스승과 제자의 관계, 말 그대로 나는 스승이고 너는 제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관계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렇게 먼저 나는 스승이야라고 이제 명명을 하고 나가는 관계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언제나 항상 우리가 수업 끝날 때 그게 이제 마음속에 정해지는 것 같은데 그런 후기도 있어요. 정말 수업을 다 마치고 나면 30명 중에 한 26, 7명 친구들이 막 정말 존경한다, 감사하다, 뭐 이런 후기를 정말 남기기도 하는데 그럴 때 정말 마음도 찡해지고 보람차고 뭐 그래요. 그런데 이제 옛날에와 이제 좀 비교를 해봤을 때는 좀 다른 의미인 것 같고 그 마음의 차이가 어떻게 다른지는 잘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오늘날은 정해진 학기와 수업 시수와 내용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감동을 주기란 또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외적으로 아니면 내부에서 어떤 깊은 얘기 이런 것들을 좀 더 할 수 있는 환경적인 제도적인 그런 부분이 되게 미약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좀 힘들 것 같고 그 이상의 복합적인 여러 가지 관계성 안에서 이 사람은 내가 돈을 얼마를 쓰고 고용한 강사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면 또 총체적 난국으로 가겠죠. 그래서 그런 맥락이 좀 생각이 들었고요. 방금 읽어주신 부분에서 511페이지 이어지는 에리우게나라는 챕터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는 이제 또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우리 이제 앞서 뭐 중세 철학 사상가들 중에서 손꼽을 만한 사람들이 뭐 토마스 아퀴나스와 뭐 안셀무스와 그 이전에 뭐 아우구스티누스, 뭐 보에티우스 요 정도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바랑은 조금 다르게 우리가 여기 힐시베르거에서도 에리우게나 정도는 언급이 되어 있으니 한번 보시고 안셀무스까지 그 스콜라 철학을 열었던 학자들이 몇몇 있을 텐데 이 학자들은 또 어떤 식으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연결하고자 했는지 이런 맥락에서나마 짧게 얻어가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두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510쪽을 넘어가서 초기 스콜라 철학의 발단이에요. 카롤링 왕조의 르네상스라는 소제목인데요. 스콜라 철학의 최초의 발달은 칼 데제의 사업에 있다고 해요. 칼 데제와 더불어 새로운 정치적인 삶뿐만 아니라 새로운 정신생활도 시작됐다. 카롤링 왕조의 르네상스라는 말은 옳은 말이다. 요 정도 정리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에리우게나. 야, 요 분이 가볍지가 않아요. 분량은 짧은데 좀 할 말이 있습니다. 자, 이게 정리를 일단 해볼게요. 자, 에리우게나는 대머리의 칼 왕의 권유를 받아서 콘스탄티노플에서 경건한 루드비히 왕의 궁정에 보내진 아레오파기타의 여러 저작들을 번역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것들을 번역한 것만으로도 신플라톤주의가 스콜라학으로 흘러들어가는 현관으로 된다라고 해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문단이 있는데 이거를 제가 512쪽 거의 중간까지 이거 통으로 읽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내용을 에리우게나에 네. 대한
개인적인 설명이 조금 필요할까요? 제가 찾아본 부분이 아, 있긴 한데. 좋습니다. 예, 여기 외에도 예, 필요하죠. 한번 듣기로 대신해 주세요. 아, 예. 에리우게나의 설명이 짧게나마 한 2문단 정도로 나와 있는 다른 책인데요. 아일랜드 출신으로 서양 중세기에 새로운 학문적인 전통인 논리학과 변증론이 등장하던 시기를 연 대표적인 인식론자, 그리고 사변 철학자입니다. 이제 에리우게나라고 하면 여자 이름인가 이렇게 싶을 수도 있지만 남자이고요. 40세쯤에 이제 대륙으로 건너와서 프랑스의 대머리 황제로 유명한, 그래서 아까 이제 여기 말씀하신 그 대머리 황제 샤를 데제의 궁정학교 교사가 됩니다. 뛰어난 그리스어 실력자로 알려져 있고, 샤를 데제 부탁으로 디오니시오스와 아까 우리 읽었던 분 있죠. 아레오파기타 요 사람의 여러 작품들을 라틴어로 번역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플라톤주의 철학이 서양 중세 사상에 많은 수 영향을 끼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고, 이러한 영향을 본인도 받아서 그리스교 사상 종합하는 그런 저서로서의 자연 구분론을 저서를 하기도 했는데, 우리 힐시베르거에서는 자연의 구분에 관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같은 책입니다. 에리우게나 사상이 철저하게 신플라톤주의 철학적 노선에 있었고, 이 현상 세계에 존재하는 사물들의 다양성이 어떻게 신의 단일성에서 나왔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다시 돌아가는지, 그리고 우리가 플로티누스를 생각해 볼 수 있죠. 이제 유출과 회귀, 그런 맥락을 설명해 보고자 했고, 현상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신의 현현이라는 그의 생각이 신과 자연을 동일시하는 사상으로 그 당시에는 간주되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그는 당대에 물론 후대까지도 범신론자로 오해받기도 하는데, 하지만 서양 중세 철학 대부분은 스콜라 철학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던 11세기 이전까지 그를 이제 중세 철학을 대표하는 진정한 사변 철학자로서 이 에리우게나를 생각하고 평가한다고 하고요. 플로티누스와 아우구스티누스가 받아들이고 발전시킨 신플라톤주의자라는 맥락에서의 좋은 평가를 가지고 있다라고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이분 에리오게나의 사상에 대해서 요거 간단해요. 자연을 네 가지로 분류하는데요. 말하면 신이요. 신이 창조되지 않고 창조하는 자연으로서의 신이 있고, 그다음에 이데아를 얘기하는데, 이데아는 창조되었으면서도 창조하는 존재로서의 이데아, 이게 두 번째고요. 근데 세 번째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은 창조되었으면서 창조할 수 없는 자연이에요. 그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그러니까 시원으로 돌아간다. 처음으로 돌아간다인데, 창조하지도 않고 창조되지도 않은 자연. 자연이 네 가지로 나뉘죠. 요거에 대한 설명이 책에 나와 있는데요. 꽤 괜찮은 것 같아서 그냥 제가 읽어볼게요, 빠르게. 자, 사실 에리오게나의 철학은 신플라톤주의이다. 존재는 다시 단계가 지어져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며, 이 존재의 단계에는 가치의 높이가 있게 된다. 가장 높은 곳에는 창조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창조하는 근원, 창조되지 않고 창조하는 자연으로서의 신이 있다. 신이 자기 자신을 관조함으로써 영원으로부터 무시간성 안에 이데아가 생긴다. 신은 이 이데아들 안에서 자기 스스로를 서로 분리해 놓게 되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 가지 생성의 원리들을 만들어낸다. 왜냐하면 이 이데아들은 사물들의 존재의 참된 원인, 즉 시원적인 원인 또는 범영적 원인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제2의 단계, 즉 창조되었으면서도 창조하는 존재이다. 순수한 무시간성 속에서 이데아들이 창조되었다고 하는 사실은 대개의 경우 창조의 개념이 시간과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사상적, 논리적으로 어려움에 부딪히게 된다. 그러나 우리들은 뒤에 와서 쿠사누스도 사용하게 될 이 개념을 잘못 이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말은 바로 이데아는 생각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의 정신 안에 있는 사상으로서 한 가지의 다른 뜻으로는 신 자신과 마찬가지로 영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이다. 그런데 제3의 단계, 즉 시간적, 공간적인 세계가 창조될 때에 이 세계에다 존재를 부여하는 것은 이 이데아들이다. 이 이데아 덕택으로 모든 현실적인 작용들도 있게 된다.
왜냐하면 세 번째 단계의 존재는 그 자체로서는 창조적으로 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창조되었으면서 창조할 수 없는 자연인 거죠. 그래서 신은 만물들 안에 있는 모든 것이며 세계는 신이 나타나 있는 것이다. 우리들은 창조자와 피조물을 두 가지의 것이라고, 즉 서로 다른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하나여 동일한 것이라고 생각해야만 한다. 물론 감각적인 세계는 이데아를 순수하게 나타낼 수는 없다. 그러나 그렇게 하려고는 한다. 그리고 하나의 궁극적인 단계를 가정하는 것은 이렇게 존재를 고찰할 때에 모든 경향이 다 내포되어 있다. 이 궁극적인 단계에 있어서는 다시 순수한 것과 초자연적인 것에 접근을 할 수 있게 되고 완성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때에는 존재가 다시 그 시원으로 되돌아가게 되기도 한다. 이게 창조하지도 않고 창조되지도 않은 자연인 거죠. 이렇게 해서 이런 존재의 형이성학은 동일 철학으로 되는 것처럼 보인다. 에리우게나의 철학은 범신론이라는 말도 자주 들린다. 하지만 범신론은 아니래요. 범신론은 신을 배제하려고 하는데 에리우게나의 저작은 신의 위대함을 알리려고 한다. 요 정도가 이제 네 가지 자연이 나오죠. 자, 지니님 요거 요 네 가지 자연 어떻게 보셨나요? 이거 재밌어요. 이게 단계 나누고. 맞아요. 그 네 가지 자연 결국엔 플로티누스와 연결 접점이 되게 큰데요. 플로티누스가 신플라톤주의자다, 뭐 대표적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가 계속 신플라톤주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잘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어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신플라톤주의라고 해서 이제 보통 이론가 앞에 신을 붙이면 그 철학자의 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 다음 사조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근대에서도 많이 쓰일 거예요. 그래서 데카르트주의자라고 하면 그 뒤에 당연히 신 데카르트 학파 뭐 이렇게 나오고요. 칸트다 그러면 신 칸트 학파 뭐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도 플라톤 자체를 넘어서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신 플라톤 학파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고, 플라톤이 이제 이데아 세계와 이데아 외적인 세계를 이제 두 가지를 연결되지 않고 단절로서 이해를 함으로써 거기서 발생했던 여러 가지 난점들을 제시하고 있고 안고 있었는데, 그 부분들을 우리 신플라톤 학파들은 유출과 회귀라는 형태로 연결을 지었죠. 그래서 지금 이제 네 개로 나눠 놓은 세계 안에서 마치 범신론으로 오해받을 법한 그런 연결 지점을 제공하고 있었던 것이 이 챕터인 것 같고요. 에리우게나 같은 경우는 조금 그에 천착해서 많은 수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는 다 나와 있지는 물론 않지만 우리가 신플라톤 철학이라고 한다면 궁극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이런 거를 사실은 여기서 얻어가야 될 텐데, 혹시 신플라톤주의자다라고 하면 보통 어떤 생각을 가지고 세계나 자기 자신을 바라볼까요? 위계적으로 그러니까 이데아를 추구하는 거죠. 중앙에 이제 신이라는 태양 같은 존재가 있고 그로부터 모든 만물들이 유출되는 그런 그림 이미지가 상상이 돼요. 네.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그 신플라톤주의자가 인간 의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인간 의지를 어떤 맥락으로 해석을 할까요? 인간의 의지는 신으로부터 왔겠죠. 신의 뜻을 받드는 것이지 그렇죠. 않을까? 예. 맞아요. 인간의 의지가 신으로부터 비롯된 것임과 동시에 인간의 의지라는 그 단어 안에서처럼 인간에게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데아와 우리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얘기하는 진료와 형상, 그리고 이데아계와 그 우리 현상계 자체를 연결하는 고리로서 인간의 의지를 이해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럼 인간의 의지를 어떻게 생각을 해야 이데아 쪽이랑 연결이 되는가? 라고 하면 이제 여기 신플라톤주의자와 에리오게나 같은 경우는 내면의 탐구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해요. 그래서 내면을 깊게 들여다봐야 우리의 이제 근원적인 인간과 근원적인 의지 그리고 자기 반성적인 성찰 이런 것들을 좀 중시했던 걸로 보이고, 그래서 이제 종교랑도 조금 더 밀접하게 생각이 됐을 수 있겠죠. 어떤 수행적인 쪽에서 그의 반면에 내면에 집중한 만큼 외면적인 어떤 외적 감각 이런 데에서는 조금 소홀할 수 있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내면적인 어떤 성찰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신에게로 또는 우리 이데아
이데아 세계로 상승할 수 있도록 생각을 했던 부분, 그런 게 신플라톤주의자의 인간 의지에 대한 생각들이었고, 이제 이것이 시발점이 되어서 뒤에 스콜라 철학으로 나아갈 때 이성과도 연결이 되는 거죠. 이성의 개념. 그래서 그렇게 연결 지점으로서 정리를 해주시면 조금 이제 하나의 맥으로서 중세 철학을 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요. 그 아까 네 가지 자연. 근데 재밌는 게 네 가지가 구별되는 게 창조예요. 자, 한번 거론해 볼게요. 자, 다시 읊어보면 신은 창조되지 않고 창조하는 자연이에요. 여기서 이제 우열이 가려지죠. 창조를 하는 게 창조되는 것보다 위에 있죠. 위계상 위에 있고 창조되면 안 돼요. 신은 당연히 피조물이 아니니까 창조를 해야 돼. 이게 절대적인 권력인 거죠. 두 번째, 그 이데아는 창조되었으면서도 창조하는 존재. 창조되었기 때문에 신으로부터 창조되었기 때문에 신보다는 낮은 존재지만 창조를 해. 얘는 신보다 낮지만 얘도 어쨌든 그 피조물보다 높은 존재인 거죠. 근데 세 번째가 피조물인데 창조되었으면서 창조할 수 없는 자연이에요. 맞죠? 인간도 그렇고 어떤 피조물도 어떤 다른 것들을 창조할 수가 없어요. 생명체를. 창조되었으면서 창조할 수 없는 자연, 피조물이고요. 마지막 네 번째가 이게 다시 돌아가거든요. 획이 시원으로 돌아가는 건데 창조하지도 않고 창조되지도 않은 자연. 이게 돌아가는 네 번째.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네 가지 이 위계를 설정하는데 신, 이데아, 피조물은 그 이전에 사람들도 많이 얘기했었던 건데 이 네 번째 단계가 좀 독특하지 않나. 그리고 창조를 통해서 창조의 인제 창조를 두 번씩 말하죠 다. 모든 문장들이. 창조를 통해서 이걸 다 구별을 해요. 구분을 하는. 요런 게 좀 주목이 되네요 지금은. 지니님 혹시 더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거기 저도 좀 줄을 많이 채워 놨는데요. 네. 그 창조로부터 시작되는 자연에 대한 네 가지 단계 지금 계속 말씀해 주시고 계신데 그 안에서 존재와 비존재를 5가지로 또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우리 힐시베르거 논의에서는 좀 섞여 있어서 그게 눈으로 잘 보이지 않는데 만약에 조금 시간을 내셔서 좀 깊게 독해를 하고 싶으시다라고 하면 말씀해 주신 그 세계에 대한 에리오게나 세계에 대한 4가지 단계를 어떤 식으로 구분하고 있는지 이제 우리 첫 번째만 봐도 창조하지만 창조되지 않는 자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맥락들을 하나로 쭉 꿰서 세계를 정리하시면서 그 안에서 존재와 비존재를 5가지로 나누고 있는 에리우게나를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에리우게나에 대한 얼추 개요 정도는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제 에리우게나 정리를 하면서 에리우게나는 궁극적으로 이걸 통해서 뭘 말하고자 했을까요? 그러니까요. 이거 왜 나눴지? 인간은 어떤 존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어떤 느낌을 받으셨어요? 에리우게나에게 인간은? 에리오게나의 인간은 이제 요 에리오게나의 논리대로 말하면 세 번째 피조물이잖아요. 인간은 창조되었으면서 창조할 수 없는 자연인 건데 결국 인제 이런 위계를 두는 건 당연히 위계의 맨 꼭대기에는 신이 있고 맞아요. 신을 높이면서 인간의 처지를 드러내는 뭐 그런 것 아닐까? 이 신앙 어쩔 수 없이 이 시대의 중세학자들은 신앙을 갖고 학문을 했으니까요. 그런 느낌이 그래서 드네요. 저는 조금 더 더해보자면 인간 자체를 되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구나라고 좀 많이 느껴졌어요. 인간 자체를 되게 부정하고 있진 않아요. 그 나쁜 의미의 부정을 하고 있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신과 궁극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면서 자기 자신의 근원 자체를 계속 망각하지 않고 탐구하면 어느새 거기까지로 이르를 수 있는 인간 이렇게 설명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물론 그 탐구 과정이 뭐 이성이나 뭐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지만 그래서 되게 에리우게나가 인간 자체를 되게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구나라고 느껴진 바를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입니다. 뭐 에리오게나는 요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인제 514쪽에 보면 요런 문장이 나옵니다. "구세기는 에리오게나 이외에는 별다른 철학적인 업적을 남기지 못했다. 10세기는 그 업적이 더욱더 빈약하다. 이와 반대로 11세기 초에 이르게 되면
변증법자들과 반변증법론자들 사이에 필요 없는 논쟁이 일고 있는 것이 눈에 띈다. 음. 뭐 변증법의 기술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거만을 떨게 해버린 것 같이 생각되었으며 또 궤벽과 장난으로 되어버린 것 같기도 했다. 사람들은 자기의 산담 논법으로서 세계를 주름잡고 깊고 큰 관련들은 꿰뚫어 보지도 못하고 말만 가지고 문제들을 기계적으로 해결했다. 이랬다고 해요. 안타깝죠. 네. 이런 시기가 좀 지나고 캔터베리의 안셀무스가 등장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 네. 여기까지 뭐 진희님도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뭐 이 힐시베르거처럼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 중간에 있겠지. 에리우게나와 더불어서 다른 책에는 뭐 아비센나와 다른 철학자 한두 명 정도 언급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 철학자들에게도 뭔가 추출할 수 있는 키워드가 있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예 없진 않았고, 뭐 깊고 큰 관련을 꿰뚫어 보지도 못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전에 우리 이제, 스콜라 철학 얘기를 할 때, 관련된 뉘앙스를 계속 계승하고 있었던 다른 철학자들도 있어 보이고요. 뭐 스콜라 철학자들이 많은 수 했던 보편 논쟁 같은 거 있죠. 그런 맥을 같이 가지고 가고 있었던 철학자들도 있었다고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책이 힐시베르거의 서양 철학사가 1948년에 초판이 나왔어요. 1950년에 나온 책을 우리가 아직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간의 격차, 그 시간 사이에 많은 연구가 있었겠죠. 저는 그래서 항상 서양 철학사 공부할 때마다 그게 안타까워요. 램프레이트의 서양 철학사도 거의 1950년대인가 초판이 나왔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최근의 연구 성과를 반영한 서양 철학사가 필요해요. 그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이런 거 다 감안하시고 보셔야 될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안셀무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